네, 안녕하세요. 인드라입니다. 아프리카 TV 라이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인드라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블로그 운영수 측에서 순응합니다. 인드라가 죄가 많아서입니다. 유튜브 영구 정지, 아프리카 방송 끊김에 이어 다른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입니다. 인드라가 파워 서플라이 교체하고 그 다음 메인보드도 교체하였고 어쨌든 모든 부분에서 정상적이라고 진단을 받고서 기대를 했는데 아프리카 방송 라이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그간 라이브를 고집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비록 참여자 수는 생방에 본방에 참여하시는 분은 수가 적더라도 그분들에게 와의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에 인드라가 라이브를 강조했던 건데 이제 앞으로 녹화 방송으로 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아프리카 여러가지 에서 댓글 달아주시면 인드라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인드라 방송이 대체적으로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블로그 포스팅이 워낙 길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드라 멘트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시각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 목소리만으로 여러분들이 출근 시간대에, 퇴근 시간대, 자는 시간대에 겨냥해서 목소리로만 들려드리도록 하는 오디오 중심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 인드라 네이버 블로그 길을 걸으면 생각이 난다 해서 관련 사항을 검색하시고 질문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800회죠. 또 램 수면 장애에 대해서도 인드라가 한마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타샤가 뜬금없이 인드라한테 램 수면 장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인드라가 이 컴퓨터 곧 문제, 아프리카 TV 라이브 문제는 인드라 지금 전체적인 데서 굉장히 사소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지인과 가족들이 다들 건강 이상을 호소해서 지금 막 수술도 하고 수술이 또 필요 없다 여러 가지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건강 문제가 제일 중요하죠. 가족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뭐 인드라 가게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여러 가지로
뭐 최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인드라는 여러분들한테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생각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보다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거든요. 인드라는 그때도 견뎠잖아요. 저는 상황은 늘 비극적으로 보지만, 최악으로 보지만 늘 꿈은 낙관적으로 가져라. 상황은 비극적으로 분석하고 꿈은 낙관적으로 가져라. 미래를. 이런 삶을, 인생관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제가, 인드라가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전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문제들이 발생하잖아요. 인드라가 뭐 신이 아니니까 다양한 문제들이 저한테 발생하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동안에 인드라가 생각했던 것들이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걸 재검토하게 하고, 거기에서 내가, 인드라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더 나아가서 무엇을, 어떻게, 더 나아가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거기서 출발하는 거죠. 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그 생물학 얘기를 한다면, 우리 둘째가 생물학 관련 전공이에요. 그래서 요즘 생물학에서 유행하는 게 후생 유전학이라고 합니다. 그건 집단 무의식론, 후생 유전학, 미쳐야 행복하다, 저희 파쇼 국뽕은 노벨상 받았나, 대통령 세훈양과 유경수 여사, 인드라 창세기 문화론과 에이비오 혈액형에 관한 세계 최초 10가지 문답론, 우유와 콩, 키몸 빼 키 빼몸 120, 지중해 빈혈, 혈 결핍 빈혈. 이전에 이제 이 얘기하기 전에 그 바이러스와 세포, 박테리아 파지와 바이로드 얘기를 했잖아요. 아직까지 거기 그 포스팅에 대한 핵심은 딱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바이러스는 생물인가? 아직까지는 생물이 아니죠. 세포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이러스는 생물의 요건인 증식이 오직 세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불완전성을 갖고 있는데 세포를 통해서만 해서 한다면 자체적으로 DNA도 있고 가능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바이러스의 종류가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바이러스의 기원과 생물의 기원이, 뭐 세포의 기원에서 점점 더 그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이 지속될수록 바이러스와 세포 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다는 거죠. 이는 이전에 생물사에서나 과학사에서 흔히 보는 뭐죠? 데자부죠.
데자뷰.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 그리스 철학자가 분리하기를 동물은 뭐냐, 식물은 뭐냐. 동물이란 움직이는 거다, 식물은 움직이지 않는 거다. 그래서 동물, 식물 이렇게 했는데, 예, 식물에도 식충생물처럼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로 오랫동안 촬영하니까 식물이 움직이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볼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과학기술 발달로 인해서 동식물의 차이가 희미해지는 것처럼 그 경계를 새롭게 재정의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바이러스와 세포 사이에서도 뭐 원핵생물 사이에서도 논란이 야기될 수밖에 없겠다.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견이죠. 관찰이죠. 지금 바이로드라는 박테리아 파지와 바이로드라는 새로운 미시 존재가 등장했어요. 바이로드 같은 경우는 마치 현대 물리학에서 양자를 발견하는 것처럼 매우 흥미로운 존재가 바이로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세포도 아니에요. 최근에야 발견됐어요. 관찰의 문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동물과 식물에게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소가 있어요. 근데 이 미토콘드리아 엽록소는 오랜 옛날에 공생관계를 이루다가 포섭된 경우거든요. 네,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과 침팬지는 뭐 98%, 뭐 유인원 97%, 뭐 이렇게 DNA가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거 거의 같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인류의 피부색 결정하는 유전자, 눈동자, 혈액형, 이 모든 게 0.1% 차이라는 겁니다. 0.1% 차이예요. 그것도 하나의 유전자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유전자와 대립 유전자가 관여해서 0.1%의 차이라는 거예요. 0.1%면 1000분의 1일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10년, 20년 뒤는 어떻게 됩니까? 만분질 0.01%, 0.0001% 유전자가 발견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후생 유전학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인간이 특정한 자연 환경에서 대응한, 적응한 그 방식을 몇 대 유지하면 유전자 변이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것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거죠. 비유하면 좀 극단적인 예인데, 명품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삼성 이런 걸 쭝꽁에서는 어떻게 팔죠? 루이비통 짝퉁을 오버등, 삼성을 삼숭 뭐 이렇게 해서 판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짝퉁이 쭝꽁에서는 나름대로 맞았던 거예요. 뭐 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팔다 보니까 OEM과 브랜드 사이에서 뭔가
맞았던 거죠. 그것이 만약에 100년간 유지하면 짝퉁이 현지화된 거죠. 포장만 바꿨을 뿐인데 그 포장이 후생 유전학이어서 유전자에 별다른 변이를 주지 않겠지만 유의미한 유전자 변이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후생 유전학은 그러한 유전자 변이, DNA 변이가 일어나게끔 가속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한 예가 혈액형에 영향을 주는 인간피, 적혈구, 혈소판, 혈액 그런 것들을 영향을 주는 골수, 우리 골수의 사무치다 는 골수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골수 이식 수술을 했을 때 만약에 B형 환자에게 A형 골수를 이식하면 골수 이식을 받은 B형 환자가 A형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골수 수술은 엄밀하게 해서 조혈 줄기세포 수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골수에서도 뼈에서도 그 안쪽 태아로 태어났을 때는 대부분 붉은색을 띠는데 그걸 말하는 거죠. 또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인간이 골수와 같은 데서 살아있는 동안에 나이가 들어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유전자 변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특이한 사람들인 경우 인류의 극히 일부분들은 유전자 변이를 겪는다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기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골수 부분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후생 유전학 관점에서 일정한 조혈모 세포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 희귀하지만 골수 증식 종양이라는 증세가 있어요. 100만 명당 수명. 그냥 100만 명당 한 명이라고 칩시다. 그럼 0.0001%거든요. 근데 여기에 증상이 뭐냐면 조혈모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이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혈구세포가 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보통 적혈구 피는 혈장과 혈구로 나눠지고 있죠. 응어려진 게 혈구, 혈장은 액체상 그냥 이렇게 퍼져 있는 물과 같은 그런 거라고 할 때 혈구 세포가 급증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인들아 가서 그러니까
지금 법칙과 이론이라는 관점이에요. 법칙이라는 것은 지금 조혈모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은 골수 증식 원양의 근본 원인으로 증가합니다. 여기까지 법칙이에요. 그러면 이론은 뭐냐면 지금부터 여기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게 이론인 거죠. 인들은 그냥 가설이에요.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조혈모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 골수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의 증상이 흥미롭게도 두통, 어지러움, 가려움증, 체중 감소가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인드라가 볼 때 이 증상하고 연관되는 게 뭐라는 거죠? 냉대 건조 기후와 맞물린다는 거죠. 특히 건조, 수변이 아니라 건조한 기후에서는 바이러스 활동, 세균 활동이 활발해지고 인류에게 호흡곤란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치 고도가 높은 히말라야를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호흡곤란을 일으키잖아요. 히말라야를 올라가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임산부이거나 노약자인 경우에는 호흡곤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정상인인 경우에도, 성인에게도 한국과 같은 냉대 건조 기후에서 특히 겨울철에는 여러분 피부에서 가렵잖아요. 인들아 많이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니까. 가려워. 알레르기도 발생하고 기침도 많이 나고. 그쵸? 그래서 만일에 혈액형에 유형 A, B형 뭐 이런 것이 나타난다면 뭐 RH 플러스나 RH 마이너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원인은 무엇인가? 호흡이거나 아니면 먹이에 달렸다라는 거죠. 뭔가 그간에 먹지 않던 걸 먹거나 기후의 변화, 이 두 가지라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체는 쓸모있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식물은 광합성을 하고 인류는 호흡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무언가를 외부에서 에너지원을 얻기 위해서 동물은 먹어야만 되거든요. 두 가지의 외부 요인이 있다는 거죠. 한편은 호흡하고 혹은 그 호흡가는 과정 속에서 감염을 유발하고 혹은 먹어서 감염을 유발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드라가 중시하는 건 무엇이냐? 호흡은 호흡대로 보되 먹는 데 인드라는 주관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인류는 초식동물이에요. 뭐 같습니다. 그러니까 쥐를 맨날 실험용으로 삼고 있잖아요. 설치류. 돼지는 달라요. 예, 돼지는 잡식이에요. 잡식구조로. 해부학적으로 잡식이에요. 인류는 초식입니다. 근데 초식인데 고기를 잘 먹잖아요. 초식이면 인류가 초식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그간 고기를 소화할 수 있었나? 이거를 저는 굉장히 중시한다 이거죠. 여기에서 인드라는 위에 주목하는 거죠. 보통은 다른 데서는 뭐 대장 창자,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에서 대장 길이가 짧다, 길다. 요거로 해서 인류가 점점
대장 창자가 짧아진다, 뭐 소장 대장이, 이거에 주목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위의 활동을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위장. 왜냐하면 위장에서 먼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되거든요. 위장에서 해결을 못한다면 죽어야죠. 대부분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포유류가 동시자발적으로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동물은 초식으로 가고 어떤 동물은 잡식으로 가고 어떤 동물은 육식으로 갔다. 여기에는 각각의 진화 패턴이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인간은 처음부터 초식이었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허나 초식으로 진화하다가 육식을 먹기 시작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 혈액형론에서 인드라가 에이피오 파시즘론, 혈액형 파시즘론 그건 많이 강조했으니까 생략하고, 지금 세 가지 견해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현생 인류 관점에서 혈액형의 시조는 O형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O형 기원론이 현생 인류적 관점이라면, 지금 A형 관점, A형 기원론 혈액형의 관점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유인원, 그 인간인지 현생 인류는 아니지만 유인원인지 인간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은 그러한 두개골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되거든요. 특히 아시아나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동안 인류학에서 너무 사기친 가짜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DNA 유전학에서 발견한 것은 나름대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한다면 300만 년 전에 A형이 발생했다 라는 것은, 그리고 유럽에서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인류의 기원이 현생 인류의 관점이 아니라 네안데르탈이나 혹은 네바소니인 이런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보자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가짜는 아니에요. 그 팩트라는 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어나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2000만 년 전, 1800만 년 전에 AB형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현생인류는 O형, 그 다음에 뭐 통칭 유인원은 A형이라면 일반적으로 A형, B형, O형이 등장한 것은 2000만 년 전이라는 거예요. 가령 고양이도 AB형, A형, B형이 있어요. O형이 없어요. 고양이는. 개는 달라요. 인간은 개보다, 늑대보다 고양이에 조금 더 가깝죠. 혈액형적 관점에서 보자면. 혈액형은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소나 양 다 있어요. 맹수들에 대한 혈액형 조사는 왜 안 하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수요일 문제 때문에 연구 자금이 거기 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요일 관점이니까 돈이 안 되니까 연구가 안 될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 물고기에도 혈액형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2000년 전에 A형, B형, A형, B형, O형이 있었다. 그리고 오래전에 유인원과 인간과 갈라선 원숭이가 A, B, O형이 모두 있다는 게 흥미로운 거죠. 세 가지다. 현생인류는 O형, 그 다음에 네안데르탈, 네바소인인 포함해서는 A형. 근데 인드라 생각에는 B형도 A형과 B형이 같이 나왔을 걸로 보고 있고, 약간 유럽주의 관점이거든요. 그 관점은. 근데 2000년 전 관점에선 여러분의 상식을 뒤엎게 A, B형이 기원이다. A형과 B형이 먼저 있어야만이 A, B형이 나온 거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니다. 2000만 년 전, 1800만 년 전에는 A, B형이 먼저 나왔다. 그 다음에 A형과 B형이 분리됐고, 그 다음에 O형이 나왔다. 이런 관점이에요. 이 세 가지 관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릴라는 일본의 연구소에서 부주의하게 발표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뭔가 혈액형 음모론도, 푸아시즘론도 일본에서 나오고, 이런 동물 혈액형론도 일본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인자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드라가 강조하는 것은, 그럼 그동안의 창세기 문화론에서 A형, B형에 대한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보혈의 관계다. 뭔가 그 족속들이 살아남게 하는 무언가 자연환경과 사회문화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가령 왜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에 B형이 많나, 그리고 서유럽에는 왜 A형이 많은가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 서유럽에서 호주까지 이 루트에서는 또 왜 A형과 O형만 있나,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왜 O형만 있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 그러한 고찰에서 인드라는 냉대 수변 기후와 냉대 건조 기후의 차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대 건조 기후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 세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첫 번째, 다람쥐죠. 한국 다람쥐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한국 다람쥐가 종특이네. 왜 종특일까? 빙하기, 과학자들은 빙하기 때 고립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하기? 여기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 빙하기는 단지 추운 것만이 빙하기가 아니에요. 빙하기 때는 어떻죠? 해수면이 내려가요. 얼어붙고, 물이 오늘날처럼 해수면이나 강과 바다에서 날씨가 따뜻해지면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빙하기 때문에 어떻죠? 그러한 물의 변화가 약화된다. 대기에 수분이 많이 없다. 건조하다는 거죠. 빙하기 때는 간빙기 때보다 일반적으로 수분이
대기 중에 포함되지 확률이 낮아요. 특히나 만주와 같은 한반도 북부와 같은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연중 기온차가 가장 큰 지역이에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여름에는 열대야를 경험할 정도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의 체감 온도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보다 더 덥다는 게 한국 날씨인데 겨울은 혹독하게 더 춥죠. 연교차가 가장 큰 기후가 한반도, 만주, 시베리아입니다. 반면에 비가 자주 내리는, 시도 때도 없이, 영국 날씨가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많이 내리죠. 일본도 시도 때도 없이 비가 많이 내려요. 이러한 냉대 수균 기후에서는 연교차가 크지 않아요. 이것은 피부색과 연관이 있습니다. 인드란 피부색 파시트를 비난하는 사람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통 상식으로 이제는 알고 있죠. 멜라닌 색소 세포는 일정한데 그 안에 있는 색소, 다시 말해서 여러 다양한 유전자의 영향으로 자외선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까맣게 되는 거고, 백인은 위도가 높다 보니까 자외선이 없어요. 모든 자외선이 다 막아야 될 것은 아닌 거죠. 네, 특히 A, B, C에서 B가 굉장히 인간에게 비타민 D를 생성시키기 때문에 일정한 자외선은 반드시 인간에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비타민 C가 없으면 괴혈병에 걸리듯이 비타민 D가 없다면 인간은 또한 괴로움을 겪을 것이고, 오늘날 아프리카에 있다가 미국으로 이주한 미국계 흑인들이 오늘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제하고 하면 왜 세상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흑인과 백인만 있는 것이지 왜 굳이 황인종이란 게 필요한가 라는 거죠. 피부색의 차이, 그 열기만 따진다면 위도상으로 북아프리카와 지중해, 그냥 지중해 군 이 정도에서 피부가 중간 크기에, 이태리 사람들이나 그리스 사람들 보면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아프리카인에 비해서 비교적 베르베르족 피부가 상대적으로 밝은 편이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사람들과 남부 유럽 사람들의 피부 차이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2000년대에 살았다면, 2000년 전에 그분은 피부색이 굉장히 까맸을 것이다 라는 게 과학자들의 중론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 대부분이 피부색이 백인처럼 보이는 것은 유럽에 가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모기혈통이잖아요. 대신에 유대인들은 모기혈통이기 때문에 모기혈통을 유지하면서 남자들이 다 백인으로 가다렸기 때문에 피부 세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인드라는 인종주의에 굉장한 불쾌감을 느끼고 있는, 혐오하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전제하고요. 그처럼 이제까지는 멜라닌 색소만이 문제가 됐다면 이제는 수분 기후나 건조 기후가 중요하다. 이것은
남북 문제라면 동서 문제의 차이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변이 기우냐, 비가 많이 내리냐, 1년 내내 시도 때 없이 비가 내리느냐, 아니면 여름에는 장마가 지는데 겨울에는 눈이 오지 않는, 강수량이 극히 부족한 냉대 건조 기후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러한 기후 풍토가 서유럽에서는 A형, 만주, 시베리아, 한국 등지에서는, 인도 북부에서는 B형을, B형의 생존력을 강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한국 다람쥐,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다람쥐가 첫 번째 그게, 다람쥐도 그래요. 한국 다람쥐가 그러한 냉대 건조 기후를 견뎠다는 거죠. 두 번째 혈액형에 대해서 인드라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발효식품, 그 생명체에 대해서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것들은 무언가를 먹어서 걸리기도 하지만 마치 백신처럼 무언가를 또 먹기 때문에 오늘날 백신처럼 거기에 내성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백신 개념은 뭐죠? 약화한 병영균을 넣어서 천연두처럼, 진짜 천연두가 들어오면 그 균을 쫓아낼 수 있는, 퇴치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백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인간이 인위적으로 한 것이라면 자연 백신이 바로 혈액형 차이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병영균에 대한, 감염에 대한 A형, B형, O형, A, B형에 대한 각각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가령 O형은 매독에 강해요. B형은 콜레라와 강해요. A형은 패스트에 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A형이라고 패스트에 무작정 생존 가능하고 B형이라고 콜레라에 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O형이라고 매독에 걸리지 않는 것은 아니죠. 확률적으로 높을 뿐입니다. 이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볼 것은 내성이라는 거죠. 내성. A형이 패스트에 내성이 있다면 상대적 확률로서 다른 혈액형에 비해서 단지 중세 때 패스트로 인해서 B형 감염자가 다 죽었다, 그런 어떤 가설은 그렇게 인드라가 크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A형이 패스트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는 것은 그만큼 패스트에 대한 내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패스트를 콜레라 이런 상당수 질병들은 뭐죠? 수인성 질병이라는 거죠. 수인, 짐승과 인간, 가축과 인간. 아메리카 대륙 인디언들이 대부분 죽었던 것은 시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축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세기에서 인류들은 대부분 가축을 키웠어요. 콜레라 하면 뭐죠? 돼지 콜레라. 돼지의 기원은 만주입니다. 돼지는 청결해요. 한국인이나 일본인이
자주 씻는 것처럼 씻지 않으면 겨울철에 어렵거든요. 반면에 비가 자주 내리는 중국 남부나 일본이나 그쪽 서구인들은 자주 씻을 필요가 없어요. 비가 항상 내리니까. 겨울에도 내리니까. 네, 자주 씻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돼지와 만주인들은 자주 씻어야 됐어요. 아울러 만주인들이 걸렸다면 먼저 더 콜레라에 걸렸을 것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돌연변이들이 내성을 갖추고서 오랜 동안 돼지 콜레라와 싸우면서 내성을 갖춰서 콜레라에 면역력을 키웠다고 볼 수 있겠죠. 반대로 A형은 페스트하면 쥐 아닙니까? 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다 살지만은 특히 쥐에는 시궁창지, 시궁지에서 보듯 수변 지역이라면 보다 더 활동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거리가 더 더러웠다. 유럽 도시는 더 그냥 똥오줌이 막 깔렸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기후 자체가 냉대 수변 기후이기 때문에 오래도록 그 지역에서 쥐에 대한 페스트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을 것이다. 내성을 길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O형이 매독에 강하다면 그 매독이 역시 보통 우리는 총균세 제레미 다이먼드에서 9세계의 정복자들이 가진 세균 때문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90%가 죽었다 라고만 알잖아요. 우리는. 근데 반대로 아메리카 대륙의 매독이 역수입돼 가지고 유럽의 상당수 유럽인들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매독. O형은 매독에 강하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다시만 O형은 또 매독에 대해서 내성을 갖춘 거다 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점들이 혈액형에서 중요한 것이지 성격이 뭐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0.1%인데 그 차이도 인들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97% 같은 A, B형이라도 고양이 피를 수혈할 수가 없거든요. 침팬지도 수혈할 수 없고 돼지 피는 수혈 안 되지만 혈액형만 같다고 수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혈액형도 A, B O형도 적혈구 피만 그렇게 가지 혈수판과 혈장은 또 정반대예요. 항체가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혈장 수술, 그러니까 혈수판하고 이 적혈구는 또 완전히 정반대예요. 구조가. 인체 내부에도 그런 판인데, 같은 A, B, 같은 유인원이라고 침팬지 피를 이례적으로 할 수는 있어요. 초식동물이라고 고기를 먹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고기 먹을 수 있어요. 육식동물이라고 육식만 먹는 게 아닙니다. 초식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죠. 일시적. 1회에 걸쳐서, 1, 2회에 걸쳐서는 가능한데 그걸 지속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 배탈 나고 뭔가 돼서 결국은 죽어요. 초식동물은 초식을 해야 되는 거죠. 육식은 육식동물 해야 되고 피도 급하면은 다른 혈액형도 넣을 수 있는데 그 지속적으로 수혈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즉각적으로 항체가 처음에 수혈했을 때는 항체 반응이 미미한데 그 다음에는 곧바로 항체가 발생돼서 죽습니다. 동물의 피를 수혈할 수 있느냐? 지금 그 수혈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동물의 혈액형을 수혈할 수는 있지만 이례적으로 그 이상 하면 굉장히 해롭다.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검토해 보니까 의외로 침팬지보다 오랑우탕보다 돼지 피가 여러 면에서 인간과 유사하다. 이러한 놀라운 보고가 나오고 있어요. 또 하나 혈액형을 바꿀 수 있다라는 아까 얘기했듯이 골수 이식에서 혈액형이 바뀌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혈액형을 거기에 혈액형이라는 것은 결국 껍데기에 있는 것들을 제거하거나 유전자 가위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 오용이 되는 거예요. 오용은 다 누구든지 수혈할 수 있잖아요. 각각의 혈액은행에서 각각의 모든 혈액을 보유하기보다 모든 피를 수혈 가능한 공통의 피로 만든다면 훨씬 더 경제적 이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인간의 혈액형, 수혈피를 O형으로 만든다든가, 또 하나, 그렇기만 해도 부족하니까 피라는 게 수술할 때, 동물의 피를 활용해서 동물의 피를 이용 가능하게끔 만드는 것. 나아간다면 인공장기처럼 인공피가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정리하면 혈액형 논란 자체가 왜 발생했느냐, 왜 민감하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특히 한국과 일본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유난하게 일본과 한국에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왜일까? 일반적으로는 이것이 제국주의의 영향, 우월주의, 백인주의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만 저는 조금 더 근본 조금 더 뭔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왜 동양인의 신체는 작죠? 그리고 한국 여성들이 하얀 피부를 원하는 것은 단지 파시즘이 아니라는 거죠. 장도 머리 이렇게 길쭉하게 외계인처럼 수메르 그 동성이 나왔죠. 이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귀족들이 수천 년 전 귀족들이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납작한 돌로 딱 찍어가지고 머리를 길쭉하게 만든대요. 상감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들이 여기 항상 모자 쓰잖아요. 자가 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서양에서는 남성미의 상징이 뭡니까? 상체가 건장하고 목이 짧고 굵으며 각해진 턱, 넓은 이마, 이 모든 게 바바리안 야만 전사인데, 바바리안 야만 전선의 롤모델은 중앙아시아 족속들이고, 그 중앙아시아 족속들의 롤모델이 누굽니까? 몽골 전사 아닙니까? 몽골 전사. 냉대 건조 기후에 고립돼서
살아남은 자들은 신체가 줄어드는 대신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툭 들어가고 눈이 찢어지고, 서양 사람들도 눈 찢어진 거 좋아해요. 눈 큰 거보다.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눈동자가 큰 걸 좋아하죠. 유방수술, 예.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것을 단지, 예, 어떤 50여 년 전에 어떠한 그런 어떠한 사회문화적인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은, 예, 수천 년간의 자연환경 기후 변화와 그에 따른 독특한 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문화가 오랫동안 지속한다면, 칼융의 집단 무의식 심리학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한 집단 심리학이 최소한 1000년이 흐르면 그것은 하나의 유전자 변형을 가져올 수도 있다. 그 라마르크 이론의 가설에 대해서 인드라 처음에는 이게 무슨 헛소리냐 했는데, 인드라가 흥미롭게 이야기하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혁명적 혼론 이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대인 양반인데, 인드라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라마르크, 웬 또 라마르크야 이 사람, 뭐 또, 예, 헛소리 아니야 그랬는데, 나름대로 선견 지명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후생 유전학의 하나의 지평을 연 인문주의자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드라는 세 가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랄까, 예, APO형에서 대립 유전자가 A형은 두 번이나 단절돼서 A형, 유럽형 A형과 중앙아시아 A형이 등장했고, 예, O형은 3개나 등장했다 이거죠. 반면에 B형은 하나뿐이에요. AB형도 하나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뭐 B형이 우월하다, O형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우월하다, A형이 먼저 나와서 우월하다, AB형이 먼저 나와서 우선했기 때문에 우월하다가 아니라, 특정한 자연 환경 속에서는 우선순위가 언제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배 구조가 영속적이지 않다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안정화라는 거죠. 한국의 다람쥐가 한국의 고유 생태종이 다른 지역에서 독종으로 생존력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현 냉대 건조 기후가 굉장히 인류에게 가혹한 환경을 제공하였고, 거기에 따른 적응의 결과로 경쟁력을 갖춘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허나 이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얘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우월한 동양 유전자가 계속 유전자대로 갔다면 15세기 이후에 서양의 대항해 시대를 연 건 동양이 아니라 서양이죠. 어떠한 특정 환경의 변화가 중요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그때그때마다의 평가가 절대적이지 않다. 더 나아가서 인드라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에너지 총량의 법칙은 같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서양은 왜 유럽은 몰락하는가 라는 데에 대한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인드라 볼 때는 간단하게 인드라 얘기할게요. 잠재력을 다 썼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동양은 그동안에 식민지 생활을 많이 하면서 가혹한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서양인보다 가혹한 환경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았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다음 세기에서는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역으로 지금 아프리카인들의 운동 에너지는 가장 낮은데 그만큼 위치 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은 아프리카인들에게, 당장 향후 100년 동안은 아시아가 잘 나갈 수 있지만 100년 뒤, 200년 뒤, 300년 뒤, 400년 뒤에는 다시금 아프리카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초점은 쓸모 있는 에너지론이다. 그래서 두 번째 쓸모 있는 에너지론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인류 이전의 유인원과 포유류와 그 다음에 광합성 활동을 하는 식물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에너지원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생물의 진화와 종의 분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지구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는 인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만큼 생태주의자들이 우려하는 대로 인간이 최상의 포식자로서 지구 생태계를 망치고 있는 만큼, 저는 생태주의자 아닙니다. 생태주의자의 맹점을 인들한 지적하고 있죠. 모든 게 자본경제 탓이라고 하는 가장 큰 맹점. 역설적으로 인류가 문명을 건설하는 데서는 질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질서하면 1번 아닙니까? 쓰레기 안 버리는, 남을 배려하는, 예의가 있는. 그 반대는 무질서. 말하지 않아도 되겠죠. 질서 있는 그것은 엔트로피 개념에서 위치 에너지,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질서하다는 것은 활발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엔트로피가 나중에 가서는 완전히 퍼진 다음에는 제로로 가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 표현이 좀 잘못됐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엔트로피 개념을 인드라 좀 잘못, 질서도 무질서도로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설명했는데, 간단해서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게 엔트로피예요. 확률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인류의 문명이 확률적으로 일어날 확률이 매우 낮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인류가 매우 낮은 엔트로피 확률로 어떻게 이렇게 매우 희귀한 확률로 세계 최초 수메르 문명사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둬온 만큼 쓸모 있는 에너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최상의 포식자가 됐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인드라는 인류가 특화된 어떠한 지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태계 관점에서는 바이러스가 인간만큼이나 오늘날 개념으로서 최하위 포식층으로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 속도를 높일 것입니다. 바이러스 역시 인간이 진화한 만큼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거에 인간이 별볼일 없을 때, 포유류가 별볼일 없을 때는 공룡이 세계의 지배자였을 때는 세계의 지배자인 만큼 바이러스가 지위를 차지했었을 것이고, 오늘날에는 인간이 쓸모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만큼 바이러스도 그만한 쓸모있는 에너지를 개발하는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가속도 면에서는 인간과 유사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론에 인드라는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에너지 총량, 에너지 1법칙은 같은데 엔트로피 개념과 제3법칙, 그래서 우리가 중시하는 쓸모있는 에너지론 관점에서 생물학으로는 자기 보존과 번식이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더더욱더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흥미를 가지고 와야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드라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후생 유전학이다 라는 거죠. 인류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인드라가 늘 인용하는 코카서스 지방의 여론조사, 소련 공산당이 망하기 직전에 했던 여론조사에 따르면 인류의 가장 바깥에 있는 그러한 관념은 쉽게 지워집니다. 반면에 인간 내부로 갈수록 그것은 바뀌는 것이 느려집니다. 속도가. 인간의 두뇌는 가장 대뇌 피질과 전두엽은 현생인류의 몫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중간은 유인원의 몫이고 포유류의 몫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가장 깊은 데서는 시상하부 같은 것들은 파충류의 뇌라고 보통 하죠. 그것이 오늘날 에이리언 파충류 외계인 가짜수 음모론 일루미나티 이론을 낳은 배경일 수 있겠죠. 근데 그 파충류도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 DNA의 11%는 바이러스 DNA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조상이 바이러스입니까? 농담이고요. 자, 아베마 보통 이렇게 하잖아. 바이러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는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실천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수백만 년 뒤, 100만 년 뒤의 인류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겠다 라는 것으로 오늘 이번 방송, 녹화방송, 최초의 녹화방송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다. 맞아세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시고 행복하세요. 건부행. 예분하세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부모님 고맙습니다. 나타샤 고맙습니다. 세용지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고맙고요. 좋은 밤 되시고, 그리고 아침에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멋진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